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김용삼의 현대사 시시비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산업 경제 관점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교육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1951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정부 시절에 해외 유학을 국비 유학생이 되겠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군인과 민간인의 그 수치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1951년도에 군인 317명, 1952년도에 군인 814명과 민간인 426명, 1953년에 군인 1038명과 민간인 63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군인이 51년부터 60년까지의 10년 동안 11,595명이 유학을 다녀왔고 민간인의 경우 5,423명, 개 17,018명이 국비 유학을 다녀온 그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군인의 수치인데 군인들이 유학을 다녀온 수치가 민간인이 유학을 다녀온 수치의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1961년부터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그리고 앞서 있었던 그런 집단이 바로 군 집단이었다 하는 점을 이 도표는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산업공상의 그 신분구조, 특히 조선조 500년 동안은 글 읽는 선비가 아주 모든 것에 우선을 하는 산업공상의 신분구조 하에서 공업과 상업을 한 사람들은 인간의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세상이었는데 이런 세상에서 공상농사에 이런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문인 위주의 문민 통치에서 무인들이 통치를 하는 무인 통치 시대로 어떤 문명사적인 전환을 하게 되는 그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처럼 우수한 엘리트들이 군부에 더 많았다 하는 이런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도표이기도 합니다. 이 도표가 그 군사정권의 출범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도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제 독자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죠. 맨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청개구리 성공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신 최준경 씨가 쓴 책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한국은 하여간 이 전문가나 서방의 선진국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준경 선생은 청개구리의 성공신화다 이렇게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3년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서 이제 휴전을 하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엔 한국 재건당이라는 데서 한국이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뭘 좀 해서 먹고 살게를 해줘야 되겠는데 무슨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게 좋은지 이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이산협회라는 데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이 내이산협회는 요즘으로 치면 부주앨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아주 명망 높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한국재건단으로부터 이 한국에 대한 그 용역을 받은 이 내이산 협회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산업과
모든 부분을 다 이제 점검을 한 다음에 내이산 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내이산 보고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내용이 무지하게 복잡하고 뭐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한국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뭐 사회 간접자본 다 부서지고 철도, 도로, 뭐 항만 다 엉망이고 전력도 엉망진창이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오로지 남은 것은 부서지지 않은 농토와 그리고 인력이 남아 있으니 이 농토와 인력을 가지고 농업을 발전을 시켜라. 그래서 농업을 통한 근대화를 해라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아니,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져왔는데 이 나라 국민들이 평생 배가 터지도록 쌀밥에 그 고깃국을 먹어보는 게 소원인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농사 아무리 져봐야 이거 가지고는 국민을 먹여 살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뭐 우리 보고 뭐 농업을 통해서 근대화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집어쳐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이산협회에 농업을 통한 근대화 이 안건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내각에다가 철강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구의 전문가 그다음에 석학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런 길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 특히 이승만 시절 그리고 박정희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서구의 전문가들이 아니 이거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참견이야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전략을 만들어서 썼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한국이 뭐 농업을 통한 근대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때려치고 우리는 공업을 통한 근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공업을 통한 근대화를 해가지고 한국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니까 한국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슬그머니 내용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미국이나 세계의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청개구리 성공신화를 쓴 최준경 씨는 서구 지식인들의 주장이나 국제기구가 만든 경제발전 공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무슨 작전을 썼는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내이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농업을 통한 근대화를 거부를 한 다음에 1953년 4월 4일 그러니까 아직까지 휴전이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1953년 7월 달에 휴전했으니까 휴전되기 바로 3개월 전에 내각에다가 철강 공장을 지어라 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걸 다 미국이 원조를 대줬는데 미국 원조 당국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났습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슨 철강 공장을 짓는 말이냐. 철강 갖다가 사다 쓰면 되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철강 공장을 짓는 것을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이거 저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이거 아직 시기상조래.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하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전후복구를 하려면은 뭐 양철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거 만들 공장도 없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를 하란 말이야. 미국이 돈을 안 대주면 우리 돈으로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자체 보유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 보유불 500 몇십만 달러를 투입을 해서 인천에 있는 대한중공업 공사라는 데다가 평로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주 소형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그 소형 용광로를
건설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미국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서독 회사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서독의 정부가 동경에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유택의 독일인 무역상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을 서독 정부의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이 사람하고 같이 서독과 접촉을 해서 대한중공업공사의 평로를 건설하는,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진국에서 처음으로 철강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철강 공장을 만들라고 지시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때 우리가 철강 공장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이 공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 그 중에서도 고급 엔지니어가 필요했는데, 이 고급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학생 20명을 뽑아가지고 서독으로 철강 유학을 보냅니다. 철강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한 철강 전문가들이 귀국을 해서 이 대한중공업공사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운영 경험을 쌓은 그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포항제철을 우리가 만들 때 우리의 기술진이 우리의 기술로 103만 톤의 최신 설비의 최신의 제철 공장을 우리가 설계를 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철강 유학생을 안 보냈으면 과연 우리 기술진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 기술로 포항제철의 설계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포항제철이라는 그 프로젝트는 박정희 시절에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이 포항제철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자들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길러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시절에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후진국에서 포항제철과 같은 저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합제철소가 성공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선견지명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강 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서독으로 유학을 갔다 온 분 중에 한 분이 김재관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박정희 정부에서 초대 중공업 차관보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1950년대 초반에 서독에 철강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경무대로 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사를 해라. 그래서 유학을 떠나기 전에 경무대로 가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그 철강 유학생들의 어깨를 그 노 대통령이 어루만지면서 자네들 말이야, 진정한 독립국가, 진정한 근대국가를 만들려면은 그 나라에 아주 훌륭한 철강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공장이 없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진정한 독립은 바로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러니 한시라도 한눈 팔지 말고 유학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서 어깨를 어루만지고 손 악수를 하고 그러면서 그 피 같은 유학비를 봉투에 넣어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일일이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 포항제철이라는 그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분야 각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춧돌을 놓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 굶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공장을 져야 된다. 그 공장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1년 연간 예산의 50% 이상을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우리가 운영해가는 그런 참 참혹한 나라였는데, 미국의 원조 당국은 우리에게 원조 자금을 주면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당시 미국은 지금 당장 한국 국민들이 굶고 있고 지금 당장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미래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지금 필요한 뭐 식량, 그리고 지금 필요한 시멘트, 뭐 철강이 필요하면 철강을 사다 쓰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사다 써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장을 지어달라, 미국의 원조 당국은 만들어져 있는 제품 가져다 써라, 이래가지고 계속 충돌이 빚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보다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원조를 해주는 미국의 그 영향력과 미국의 입김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울먹여서 먹기로 만들어져 있는 비료를 갖다가 써야 되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원조 자금으로 비료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져요. 한 해 농사 지면 다 끝이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내년 가서 또 사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돈을 일시로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져달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연구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운크라라는 그 단체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운크라는 유엔 한국 재건단이라는 뜻인데요. 이 유엔 한국 재건단의 그 단장이 존 코울터라는 장군인데, 바로 이 미국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봉자였습니다. 이 운크라 자금은 한국의 산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콜터라는 장군에게, 자, 콜터 장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 각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크라 자금으로 우리 공장을 지어주시오. 네,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판유리 공장을 짓습니다. 1957년도에. 그리고 문경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짓습니다. 1957년에. 이렇게 되면서 미국 정부가 공장을 져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정책에 그야말로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 됐습니다. 오늘날 인천의 판유리 공장은 한국유리가 됐고요. 문경에 있는 시멘트 공장은 대한야외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원조 당국하고 끝없는 갈등을 벌여가면서 공장을 지어준 이 고마운 코울터 장군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동상을 하나 세워줬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여러분, 서울 능동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그 어린이대공원 안에 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존 B 코울터 장군 동상. 바로 이 존 B 코울터 장군 동상을 왜 세웠나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미국의 원조 당국이 그렇게 공장을 져달라고 그러는데 공장을 안 져줬는데, 이 유엔 한국재건단의 콜터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부탁을 받고 처음으로 그야말로 근대식 공장을 져준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이 동상이 이태원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태원의 길이 확장이 되면서 그 동상을 지금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으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시청자 중에서 어린이대공원에 가시면 꼭
콜터 장군 동상이 어디 있는지를 가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이 콜터 장군을 설득을 하고 이 콜터 장군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생각에 감동을 해서 그 많은 반대를 무릅써가면서 공장을 지어준 고마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시고 그리고 자녀분들이나 이웃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꼭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